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대선 전국이 뜨거워지면서 여야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공약과 발언을 비판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야 정치권의 대선 신경전과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대입 수능을 위한 준비 상황 소식으로 엮어드립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과 정부의 민생 대응을 질타하고 언론 보도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대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선대위 합류를 요청한 가운데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목포 방문 당시 폭탄주 만찬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이어 공모 실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또 드러났습니다. 군은 스트레스에 따른 사망으로 발표했지만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과 정부를 향해 국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지율 정체 속에 야당보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먼저 출범하고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질책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주말 민생 탐방을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준 국민의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기민하지 못한 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건 지킨다. 이런 거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위성 비례정당이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이 논의를 주도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문제도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걸 놓고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현장 감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농성 현장을 찾아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국가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경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당과 정부를 향한 이 후보의 잇따른 질책성 발언은 최근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상대 후보보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먼저 띄우고도 집권 여당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지자들 목소리가 커진 게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지원 사격하겠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듣게 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화해서 시급한 것부터 즉각 반영하는 등 입법과 예산으로 후보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정 비판은 정기국회 기간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정책 능력을 입증하려는 이 후보의 예산과 입법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시내 호텔에서 열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출판 기념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한껏 띄우며 공개적으로 역할을 요청했고 이 대표 역시 거들었습니다.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이른바 원톱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한 김 전 위원장을 거듭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김 전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뭐 그렇게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대위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선 자금 곡간지기인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을 교체하자는 윤 후보 측 물밑 요구가 나오자 이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굳은 얼굴로 불만을 표출했고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윤 후보가 조찬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더욱 대립하는 듯한 모습이 된 겁니다.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후 윤 후보가 비공개 긴급 회동을 요청해 40분 동안 이 대표와 면담하며 의견 좁히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문제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호사관이 자꾸 부추기는 것처럼 어떤 이견, 특정 인물에 대한 이견, 특정 직위에 대한 이견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캠프 규모에 이어 인선을 두고도 잡음이 일면서 선대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정반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내걸고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하며 정책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세금 전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걷어들인 세금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겠다는 구상으로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며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윤 후보는 보유세 완화 카드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당장 부자 감세라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려운 균형 발전에 많은 역할과 또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 순기능에 대해서 저는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예상한 반응이라며 민심의 판단을 맡겼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손실보상 50조 원 관련 내년 말고 올해 전 국민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자며 당대당 협의를 제안했고,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돈 뿌리기는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며 민생 경쟁도 벌였습니다. 부동산부터 민생 문제까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두 후보의 정책 대결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 주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부산 비하 발언 논란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영남 지역을 방문한 이 후보가 부산 청년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산이 재미없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전체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균형 발전이 사실 인재 부족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주겠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보러 가고 싶어요.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부산의 문화나 또 관광 자원이라는 이거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발전 잠재력도 높고. 장해찬 전 윤석열 캠프의 청년 특보는 이 후보를 향해
평소 강남에서 무엇을 하길래 부산이 재미없는 도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쓰자는 발언의 취지를 왜곡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강남 호텔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라며 이른바 줄리 의혹을 꺼내 반격을 펴기도 했습니다. 호남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행보를 두고도 뒷말이 적지 않습니다. 전두환 옹호 논란 이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윤 후보.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비를 맞으며 사과문을 읽기도 했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로 이동한 윤 후보는 지역의 원로 정치인들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만찬은 이렇게 목포시의 횟집에서 맥주에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곁들여 진행됐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두환 옹호 논란에 대한 사과 당일 폭탄주 회동을 한 건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정치 쇼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광주에도 호남에도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하러 가서 폭탄주 마시고 돌아오시는 분이 더 기대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매일매일 발언과 망언들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DJ계 인사들이 초대해 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초청을 받고 간 거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초대를 받고 가서 식사 만찬 자리를 가졌던 거고요.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참석자 가운데 민주당 당적 보유자에 대해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영남 지역을 순회하며 보수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후보 민생버스의 첫 행선지로 일단 부울경에서 영남 지역을 일단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를 잡은 것의 어떤 목표나 그거에 따른 효과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시면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광주 사과에 더불어서 사실은 전남 화순, 광주, 목포 그리고 이제 봉하마을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주로 이 자신의 취약 지점 어찌 보면은 적지 이것을 이제 공략하는 것이 우선적인 트렌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하기 나름인데. 두 후보 모두 취약 지점을 먼저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부울경, 사실은 이제 TK도 곧 갈 텐데 TK는 또 안동이 고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 경선 과정에서는 예상보다는 표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TK를 잡기 위한 메시지도 다듬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PK를 먼저 간 거죠. 그래서 부울경에 가서 먼저 이제 영남 민심을 한번 떠보고 본인이 이제 젊은이들과 이게 영남권도 있지만 또 하나는 2030 공약도 더해져 있습니다. 주로 젊은층 여성들도 만났고요. 스타트업하는 젊은 벤처기업인도 만났고요. 이러면서는 이제 이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또는 문재인 두 대통령이 나온 곳임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불만 좀 붙이면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끌어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사실은 캐스팅 보드 역할을 많이 해왔죠. PK 민심이 어떻게 좌우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의 이제 영남 출신 대통령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기도 했고 당적은 이제 반대였습니다만 뭐 민주화 투사 출신으로는 YS 고 김영삼 대통령도 또 이제 이 PK 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부인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만은 가짜 뉴스가 계속 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갖다 내놓고 가짜 뉴스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여기
상황인데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포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지금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아내분이야? 네네네.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뚝뚝하시던데.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예, 응급실 CCTV 화면에다가 그 다음에 119 신고 녹음 파일에다가 이제 다 내놨는데 그래도 가짜 뉴스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국면에 가라앉는다는 게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대선 국면에서 진영이 지금 두 개로 쫙 나눠져 있고요. 예. 믿고 싶은 사람은 근거가 없어도 믿고 믿기 싫은 사람은 근거가 있어도 안 믿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보수 집결층 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이 소문이 맞을 거야. 이 루머가 일리가 있는 걸 거야라고 이제 어떤 심증적인 편향성을 보이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지지하는 쪽에서는 절대로 그럴 리는 없다. 저렇게 이제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중간지대가 있는 거죠. 근거가 없을 때는 의심을 했지만 3단계로 지금 제시한 거예요. 저희 구급차 사진을 먼저 공개했고 말씀하신 이제 119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고 그런데 이제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는 지금 선대위 쪽에서는 봐라 과거에 김문수 지사와 또 다르지 않느냐. 그때는 나 도지사인데 김문수인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위적이었는데 지금은 본인의 신분을 강조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아내가 아프다 빨리 와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곁들였어요. 3단계가 부울경 1박 하면서 캠핑장에서 젊은이들과 있었는데 이 즉석에서 부인과 통화가 시도됐는데 이 기절했다 깨어보니 남편인 이재명 후보가 손을 꼭 잡고 이 사람아 하면서 울고 있더라.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 뭉클했다. 이게 옆에서 젊은이들이 이게 무뚝뚝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는데 상당히 이제 이 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지금 3단계로 근거도 제시하고 이게 절대로 이 잘못 가짜 뉴스처럼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도 했는데요. 중간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의 추이를 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는 뭐 조그마한 어떤 기미만 있어도 그걸 갖다 부풀리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일들은 계속 벌어질 거기 때문에 불씨가 날아가면 그냥 집이 타버리는 상황으로 확전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게 하루 만에 불과 부인이 병원에 심야에 갔는데 다음 날에 이게 무슨 가정불화가 있었던 것처럼 확산될 정도면 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배후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윤 캠프를 겨냥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안규령 앵커가 리포트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가서 부산 재미없잖아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중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비전이나 희망, 뭐 활기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한 건지 그야말로 뭔가 더 활기찬 어떤 재미있는 어떤 엔터테인 뭐 이쪽을 얘기하는 건지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해석이 잘 되는데 이제 맥락을 쭉 보시면 이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재미있는데 강남하고 비교하면 젊은이들이 강남을 더 뭔가 문화의 거리 혹은 이제 선망하지 않느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좀 캠프에서요. 양 캠프 모두 다 강남에서 뭘 했길래 이런 발언 주고받는 건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럴 것이 아니라 아니 부산에 가면 이 서울 사람들 얼마나 부산 가고 싶어 합니까? 광안리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바다가 있고 뭐 굉장히 아름답고 놀기 좋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상대 비교를 했을 때 강남은 굉장히 발전한 곳, 부산은 상대적으로는 낙후된 곳.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부산 젊은이들도 강남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이제 심리적인 것을 재미있다 없다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에도 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을 발전시켜서 강남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 대해서 부산이 어떤 자격지심을 느낄 게 없다. 또 강남이라는 곳 못지않게 부산의 다운타운도 서울 강남 못지않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게 방점인데 문제는 부산 재미없잖아. 이걸 딱 떼놓고 보니까 폄훼 발언 아니냐, 비하 발언 아니냐. 여기다 또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부산이 좀 초라해 보인다라는 것과 붙여서 민주당 사람들은 왜 부산만 오면 비하느냐. 시리즈로 지금 엮어가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보면
당내 경선 때 캠프들이 움직이던 것만큼은 이 선거대책위원회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가 자꾸 나온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좀 들어볼까요? 들어보죠. 예.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계속 뭐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내고 또 이런 식의 위기 대응 체제도 제대로 돌려야 되죠. 근데 그러면서 보면 지금 되게 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좀 대응이 늦고 더딘 것 같아요.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아요. 발족식만 하고 발족은 안 된 것 같다. 네. 뭐 콕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뭐가 문제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연일 뉴스를 보시면요. 예. 후보만 뛰고 있는 거 아니냐. 후보만. 이재명 후보 혼자 뛰고 있다. 부울경도 이제 가서 직접 젊은이들과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국감장에서 이틀 동안 야당 의원들과 직접 맞상대할 때는 그랬죠. 여당 의원도 조금 거들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1대4로 싸움을 결전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우월하니까 소통 능력도 좋으니까 또 뭐 강하니까 예. 아마 혼자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후보의 강점을 띄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우상호 의원 지적이 정확한 게 민주당 내에 지금 내 외곽에서 자성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 메머드 선대위라고 하더니 하나도 안 보인다. 이게 의원들의 자리만 차지한 거 아니냐. 예. 심지어는 방송에서 제일 열심히 뛰는 게 누구냐면요. 경선 캠프 때 현근택 전 대변인이에요. 근데 보직도 안 줬어요. 예. 그 뒤늦게 이 문제가 자꾸 지적이 되니까 다시 대변인이 됐습니다. 선대위에. 뒤늦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의 자리만 뭐 직함을 붙여서 쭉 나눠놓고 뛰는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 상대와 싸우는 예. 윤석열 후보 측과 싸우는 소수 의원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가볍게 네.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각합니다. 180석 줬더니 하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요구 비난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네. 같이 연결돼서 연속 손상이 그러니까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이 예. 120석쯤 줘야 일을 잘하지 180석 몰아줬더니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지금 이런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직 의원들 혹은 좀 외곽에서 좀 선대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왜 후보 혼자 뛰고 있고 메머드 선대위는 어디로 갔는가. 함께 경선 후보로 뛰었던 분들도 예.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러면서는 지금 오늘 전재수 의원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더니 예. 선대위를 좀 조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개별 미션을 줘서 예. 뛰도록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며칠 기다려보고 예. 그렇지 않으면 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주고 미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확인하고 컨트롤을 계속하고 그게 돌려야 관리 감독이죠. 되는데 예. 네. 좀 놔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네.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를 윤석열 후보가 직접 주재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뜨겁게 다시 이제 돌아갈 것 같았는데 참석을 또 안 했어요. 불참했죠. 뭔가 팀을 꾸리는데 문제가 네. 있어서 그럴까요? 분명히 내부적인 갈등과 알력이 있는 것으로 전 추정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3파전 플러스 알파인데요. 자,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인데 예. 당무 권한을 다 이제 대권 후보에게 넘겨야 되죠. 네. 그런데 본인은 당연직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이다.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고관직위로 불리는 사무총장직을 놓고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카드는 예.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면 그러면 이제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2030을 모아냈는데 이게 4.7 재보선 때 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뛰어본 팀플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대선을 간다라는 계획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와 윤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 지금의 상황까지 밀어올린 세력, 당내 이제 중진들을 포함한 세력들은 자, 이준석은 빠져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주는 것도 안 모셔올 수는 없어요. 예. 안 모셔오면 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부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합류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전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병준 이 위원장 카드를 자꾸 이제 만지작거리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게 사실무근이라 하고 예. 또 상대 쪽에서는 누구든 환영한다 우린. 예. 들어오면 다 받는다. 또 이런 통합선대위다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야기는 엇갈리고 있고요. 예. 일부 오늘 조율이 돼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확정되지는 않은 것 빨리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야겠네요. 그게 제일 기본이죠. 자,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출판 기자회 때 네, 가서 윤석열 후보는 뭔가 이 정도면 내가 공개적으로 모시겠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한번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오늘 보도 따르면 김병준 상임위원장과 이 위원장님의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처음서부터 나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무슨 뭐 다 선대위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는 후보의 본인의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짜여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미리서 뭐 어쩌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씀인데, 내가 뭐 당에 직접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닌데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렇게 꾸려라 저렇게 꾸려라 말할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도울만 하면, 계기가 된다면 이게 그럼 무슨 조건을 말하는 건지 이게 문제죠. 근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는 도와달라고 공시적으로 말했고요. 명시적으로 이제 축사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지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합류는 확정적이고 후보가 직접 말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확정을 단정짓진 않지만 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제 선거를 많이 뛰셨기 때문에 표정이 읽힙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서 도와줄 거야. 뭐 주기로 했어. 이런 분위기인데 김병준 위원장 이름이 나오는 순간 확 역정을 내거든요. 상당히 좀 노한 표정이죠.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선대위에 누구를 부르고 안 부르고 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좀 화가 나신 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왜냐하면 총괄선대위원장 한 명인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권한 혹은 정권을 준다면 그 위원장 밑에 조직 인선은 사실 위원장이 하나하나 승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주요 보직의 경우에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 같은 어찌 보면 또 이제 같은 자리로 올 수도 있는 전 비대위원장을 거론하는데,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 이것은 특정 세력이 자가 발전을 하기 위한 카드로 자꾸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김종인 이제 위원장은 자, 김병준 합류는 내가 아는 바 없고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모르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으니 후보에게 물어보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텐데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아마 컨벤션 효과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사그라드는 거는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쪽 저쪽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쪽은 민주당은 40대가 주축이고 이쪽은 더 나이 든 쪽이 국민의힘은 주축인데 자, 어떻게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셨던 이제 윤석열 후보의 확정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이 떠나가는 거 아니냐 탈당 러시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젊은 층의 지지가 30대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비슷한데 20대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요 지지가. 그러니까 이런 좀 기현상 40대는 주로 민주당 지지였는데 지금은 조금 40대도 나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벤션 효과가 꺼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정권 교체 여망을 더 받으면서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높아진 수치보다 윤석열 후보가 높아진 수치가 조금 더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윤석열 후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차치하고 일단은 정권 교체 여망이 높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실망 이게 핵심으로 보여져요. 지금 지지율을 보시면 제일 높은 지지율이 여권에서는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내외, 떨어져도 30% 중후반, 그 다음에 30% 초중반이 이재명 후보,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지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도록 만드냐 하는 게 숙제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렇다면 정권 교체는 50% 중반대인데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 거 아니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소 후보가 안철수 대표, 심상정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합치면 8%가 좀 넘는데 윤 후보에 대한 지지와 군소 후보 지지를 합치면 딱 정권 교체 여망에 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 캠프가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멋진 정책 대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아직 좀 덜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윤 후보가 대선의 엄정 중립을 요구하며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예방했습니다. 지난 5일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입니다.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십니다.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축하와 함께 체력을 잘 챙기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당신도 2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비공개 면담에서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 수석은 앞서 문 대통령도 약속한 것이라며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와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인 출신들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때 문 대통령과 단일화까지 시도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특검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특검, 쌍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앞둔 김동연 후보에게도 축하난이 전달됐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 세력 교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치판의 교체, 정치 세력의 교체를 위해서 우리 격려해 주신 거로 알고 뚜벅뚜벅 국민만 보고 나아가 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들에게 축하를 전하는 자리에서는 덕담과 함께 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도 난을 전할 예정인데, 지난 총선 이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심 후보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오수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과정에 돈을 댄 곳에서 더 나아가 공모 실행했다는 주장도 또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양시창 기자와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권오수 회장은 이제 내일 실질 심사를 받으러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집에 갔다 왔죠? 네, 권 회장은 이른바 이 선수들을 동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앙지검이 이런 혐의 등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말씀대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법원 출석 전에 이 권 회장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요. 부득이하게 권 회장의 이 서초구 자택으로 찾아갔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여서 이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입구에서 로비폰을 통해서 해당 호수를 호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에는 권 회장은 물론 가족 누구도 없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 권오수 회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요. 아, 회사 가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나가셨나요, 오전에? 팀에 나오신 것 같은데. 저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자택에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제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권 회장이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뭐 전달은 드리겠지만 사실은 뭐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거든요. 진짜 안 계세요 지금. 그러면은 좀 기다릴까요? 한번 전달해 주시면. 오늘
모든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명함을 그러면 회장님과 비서분한테 그 내용이랑 해가지고 전달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결국 사무실도 집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일단 상장되면서 뚝 떨어졌다, 갑자기 또 확 올랐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죠. 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 BMW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공식 딜러사 중 한 곳이죠. 이 코스닥 상장은 2009년 1월입니다. 그 다르엔코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했습니다. 말씀대로 상장 뒤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9,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불과 2달여 만에 3,000원대로 떨어졌고요. 11월에는 2,000원대도 무너집니다. 경찰이 이른바 주가 조작을 의심하는 시점이 바로 이 무렵인데요. 2013년 경찰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보면 2009년 12월부터 권오수 회장이 이른바 선수들을 모아서 불법으로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 세력의 주식을 사 모은 뒤에 허수 주문과 호재 발표 등을 통한 이 일반 투자자 추격 매수 유인 이런 수법으로 2011년 3월 30일에는 장중 고점이 8,380원까지 주가가 급등했죠.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엄청난 악재나 호재가 있는 게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5개월 정도 주가는 지난 뒤에 4,000원대로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작전 세력에 속아서 주가가 오를 때 이 주식을 샀던 일반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여기서 큰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겠죠. 이 2009년 12월 정도부터 2011년 3월까지 16개월 혹은 반등세를 조정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길게 잡아서 2011년 10월 정도까지 22개월 정도를 경찰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경찰 내사 보고서에 있는 혐의들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죠. 여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도 이 내사 보고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권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 이른바 시세 조정을 제의한 시점이 2009년 11월로 나오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2009년 12월이죠. 권 회장이 이 씨에게 이 김건희 씨를 소개해 줍니다. 지금은 자리를 옮겼지만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 이 도이치모터스 미니 자동차 매장 2층이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김 씨가 이 씨에게 신한증권 계좌 10억 원을 전달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렇게 내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씨의 자필 진술서가 이제 첨부가 됐는데 거기 나온 내용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관련해서 국민의힘 경선 TV 토론에서 이 내용을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김 씨가 단순히 전주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초기부터 주가 조작에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작업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두창섬유 이모 전 대표이사라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 기간에 앞서 김건희 씨가 미리 장외 매수해놓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 이것도 바로 두창섬유가 배정받아 보유한 주식 물량이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앞서 설명한 이 경찰 내사 보고서에 보면 권 회장이 이 두창섬유 이모 대표가 주식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앞서 설명한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일임해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꼬집으면서 이를 김건희 씨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이 두창섬유와 김 씨의 석연치 않은 그 거래 때문인데요. 금감원 공시를 보면 2009년 5월에
두창섬유가 배정받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24만 주 중에서 이 24만 8천 주, 약 8억 원어치를 김 씨에게 장외 매도했다고 나옵니다. 장외 매도로? 예. 경찰 내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씨는 이 8억 원어치 주식을 통해서 최대 한 12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겼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김 씨에게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이번 주가 조작의 몸통이라면 김 씨도 처음부터 이를 알았거나 혹은 가담했을 정황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의혹 또는 강 의원이 주장한 내용 이런 것들 일단 좀 제쳐놓고라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거기에 돈 된 사람이 김건희 씨가 한 명 거기에 들어간다면 결국 조사는 받아야 될 그런 문제네요. 네, 일단 내일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대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권 회장 구속 이후에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댄 혐의를 받는 김 씨 수사로 확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김 씨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소된 이들이나 권 회장의 구속영장에도 이 김 씨의 관여 여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잠적한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입니다. 앞서 검찰이 3명을 구속했는데 정작 이 경찰 내사 보고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이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거든요. 지난달 6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가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이 씨가 잡혀야 이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사라진 선수 이 씨가 또 주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후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 관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차량입니다. 대검 12층에 있는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수사정보 담당관실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과거 수사정보 정책관 재직 당시 근무했던 사무실로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투입된 인력만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 이전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 압수수색 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은 알려진 것만 3차례, 수사정보 담당관실도 이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법원이 이유 없이 같은 장소나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뭔가 결정적인 추가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특히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던 고발장 작성 지시와 실제 실행을 맡았던 성명 불상의 인물들을 일부 특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 검사를 추가 입건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장모 대응 문건까지 사실상 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다만 장모 문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윤 후보나 손 검사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부속실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소환장을 보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2차례에 걸쳐 소환한 뒤 대검찰청까지 추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전 기자도 불렀지만 김 전 기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만료를 꼭 일주일 앞두고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오전에는 남 변호사 대학 후배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자 선정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구속영장 기각 뒤 처음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검찰은 공범관계인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뇌물 혐의와 당시 성남시 윗선거의 연결고리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또다시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파악됐는데 갈 길 바쁜 수사팀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는 소식입니다. 특히 김 씨는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에 김 씨가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시 의회 등을 상대로 활발히 움직였다고 적었지만 최윤길 전 의장 등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조사할 거라는 원론적인 말만 전했는데 결국 정영학 녹취록 외에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금 흐름 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로비를 받았다고 인정할 리 만무한 상황에서 물증 없이 진술만 들어봐야 얻을 게 없는 만큼 소환 조사가 차일피일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검찰 안에서도 누군가를 불러 조사하려면 사전 수사부터 충분히 돼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으로 내부 홍역도 치렀던 수사팀원들은 일단 확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사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밖으론 특검 도입론도 마주하고 있는 검찰이 오는 22일까지 써야 하는 구속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혐의를 적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검찰은 대장동 수사 관련 일명 50억 클럽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하는데 벌써 9월 말, 10월 말, 11월 5일에 한 번 있었고 또 15일 한 번. 이번에는 수사정보 정책관실 뭐 이렇게 주요 부서를 확실하게 뒤져서 뭔가를 갖고 왔을까요? 네, 지금 네 번째 지금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데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포함됐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고발사주 사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 지금 직근에 있는 사건은 판사 사찰 문건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판사 사찰 관련해서 문건을 만들고 배포하고 했기 때문에 또 손준성 검사가 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이 나왔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니까요.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사찰 또 더 나아가서는 고발사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아직도 못 풀고 있는 거죠, 손준성 검사. 그렇죠. 예. 뭔가 이게 혼자서 다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들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했다면 뒤지다 보면 서로 연락한 뭔가가 나올 것도 같은데. 가장 확실한 건 사실은 휴대전화를 이제 뭐 공용폰이든 뭐든 그것을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 사건은 본인이 이제 억울하면 바로 해명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범죄 사실이 있으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해명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예컨대 고발사주 사건에서도 제3의 검사 내지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다른 문건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내용을 좀 확인한다 그러면 혹시 휴대전화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다른 유의미한 증거를 또 확보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말 억울하면 다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할 텐데. 일반인들은 냅니다. 일반인들은 뭐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내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누구도 풀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인들은 내는 게 일반적인데 뭐 검사들은 좀 잘 안 내네요. 근데 고발사주에 재판부 사찰에다 이제 지금 얘기한 건 두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이제 그 수사에 대한 방해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도 있고, 지금 이제 조사할 게 많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갈래가 정리가 될까요? 일단 네 가지가 크게 조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옵티머스 수사 관련돼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한명수 전 총리 모해이중 이 사건 수사 방해 의혹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발 사주 사건, 그리고 지금 판사 사찰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모해이중 교사 이거 관련 수사 방해 관련해서는 그 윤석열 후보한테 법정 그냥 진술서 좀 내라 이거 관련해서 소명자료 내봐라라고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나머지 지금 뭐 판사 사찰이나 고발 사주 관련돼서는 지금 있었던 압수수색 관련해서 좀 만약에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손준성 검사를 뭐 구속하거나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건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 증거를 토대로 손준성 검사가 진술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손준성 위에 지금 한 명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다른 건에서 장모 문건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손준성 위에는 두 사람 있어요. 대검 차장 아니면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대검 차장이 문제될 건 없다면 남아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면 손준성 검사가 내가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시켰다라고 한다든지 그게 있다면 수사가 조금 확대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도 한번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 검찰에서는 지금 계속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오늘은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대충 구속이 한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렇죠. 기소를 하려면 기소하는 데 있어서는 갖고 있는 혐의나 증거 같은 것들이 충분할까요? 지금 이제 22일까지 기소가 안 되면 풀려납니다. 뭐 풀려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장이 청구될 때 그때 이제 배임죄 등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뇌물죄 같은 것들이 지금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영장에 지금 뇌물죄도 빠졌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김만배 씨를 계속적으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막 많이 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출석을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에 더 확인을 못 한다 그러면 배임죄나 영장이 나왔던 것 정도만 하고 추가로 다시 또 확인할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됐던 거거든요. 맨 처음에 뇌물죄를 집어넣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당해가지고 다시 나와서는 뇌물죄를 빼고 확실한 것만 배임으로 넣었는데 냈었거든요. 다시 뇌물죄를 지금 조사는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보니까 뇌물죄 조사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 뭐 김만배 씨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하긴 하려고 하는데 뭐 조사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억 클럽이라고 흔히 얘기가 되었던 인물들 중에서 곽상도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 이름들이 거론됐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환도 그럼 불투명하네요. 곽상도 의원은 이제 거의 다 전 의원 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돈 받은 건 확실하고요. 지금 돈이 좀 이상하다고까지도 확인이 됐고 영장에 청구는 안 됐지만 뭔가 뭐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대가성이 있냐 없냐 부분인데 지금 하나은행 관련된 부분 또 문제가 되고 또 거기 나아가서 문화재 관련된 국회의원 하면서 그 두 가지가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가 검찰이 보는 시각입니다. 더 확인만 된다 그러면 소환을 해서 좀 요청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까지 박영수 뭐 전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도 부르려면 부를 수 있는데 확인한 다음에 부르려고 하는지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이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을 준 거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뭐 맨 처음에는 거기서 문화재가 발굴돼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상당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다가 뭐 귀가 이명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산업재해를 큰 걸 입어가지고 50억을 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관련된 서류들 산재면 산재 서류가 있을 텐데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내놔가지고 아마 과태료를 물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강제 수사가 안 됩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서류 내라고 하니까 노동 관련된 서류 내라고 하니까 내지 않았던 과태료를 지금 부과된 거거든요. 이걸 갖고 뭔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곽상도 의원이 나중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김만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천대유 쪽 사람이니까 이게 가장 이상한 거죠. 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내락한 서류를 왜 안 내며 소환에 불응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증거로 쓰이고 50억이 이 산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뇌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뇌물이라 그러면 왜 뇌물을 줬는지라고 확인이 되니까 이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가 산재로 수십억을 주는데 그 근거 서류가 그걸 없다. 들어본 적이 한 번도 내놔봐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내놓는다. 못 내놓는다.
참 이렇게 되면 난감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또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20대 여하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 5월 11일. 고 이해람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열흘 전입니다. 당시 공군은 A 하사의 사망에 대해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과다, 민간보다 통제되는 군대의 3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 달 만에 변사 사건을 종결하고 순직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변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서상관 이모 준이가 A 하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순직을 결정하였고 유족에게 장례 진행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상담과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전말은 전혀 달랐다. 군사경찰은 사건 이틀 전 이준희가 A 하사를 불러내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5월 21일 이준희를 불러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준희는 당시 3월부터 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A 하사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이준희가 A 하사의 숙소를 홀로 방문하고 음식을 사주겠다며 집 근처에 간 것도 최소 7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자주 걸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준희는 A 하사가 숨진 당일 대대 주임원사와 함께 A 하사 집 방범창을 무단으로 뜯고 들어가 집을 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이준희와 대대 주임원사에게 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만 적용해 지난 7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석 달이 지난 10월이 돼서야 다시 이준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공군이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논란이 잠잠해지길 기다린 뒤 은근슬쩍 성추행 혐의를 추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사건과 강제추행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임이 티가 나지 않게 별도 기소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공군은 강제추행 등 사망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 결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 내린 거였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가 전군의 성폭력 사건을 선제 조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도 공군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자백을 받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세계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건설사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입니다. 사적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곳 장릉 너머 아파트 단지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아파트 단지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설사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건설사는 인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로부터 문화재청 심의를 받으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문화재청 개별 심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서구청이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업 승인이 났는데 서구청도 몰랐고 건설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관할 지자체는 관보에 고시된 걸 전달받지 못해 법이 바뀐 걸 몰랐다며 문화재청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17년도 고시 전에 고시를 언제 된다는 것과 이제 관련 자료들이 송부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화재청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고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들이 명확히 고시된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인 건 분명하다면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 서구청이 법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것이 밝혀지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구청 등 지자체를 고발할 수 없어 건설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인허가를 내준 데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처럼 문화재 경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가 보이지 않도록 사선으로 잘려나간 듯 지어진 곳도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사선으로 잘려나간 듯한 모습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삼국시대에 지어진 백제 풍납토성이 인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풍납토성 경관을 가리지 않기 위해 아예 한쪽이 잘려나간 듯 지어졌습니다. 풍납토성 경계선 7.5m 위에서 27.5도로 가상의 사선을 긋습니다. 그 밑으로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문화재 보호 규정에 맞춰 건물을 설계한 덕에 큰 문제 없이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왕릉 아파트로 불리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부 설계 변경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 20m 정도로 제한하거나 장릉 뒤편 산 능선 고도에 맞추는 방안, 그리고 최대로 양보해 주변 아파트 정도 높이로 설정하는 방안 등 3가지입니다. 건설사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20층까지 지어놓은 아파트 일부 층을 철거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이어서 지금 20층까지 다 골조를 다 지어놨는데 여기서 3개 층만 삭제하는 거는 안전 문제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일부를 철거하면 그만큼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도 생깁니다. 3분의 1가량이 아예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철거 대신 나무를 심어 왕릉에서 아파트가 안 보이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50m가 넘는 나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대로 가면 김포 왕릉을 포함한 조선 왕릉 40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심각한 훼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감수하고 아파트 공사를 그대로 마무리하지 않는 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선거가 다가오니까 서서히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경제신문들은 늘 세금이 고소득층에게만 폭탄처럼 떨어진다고 보도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소득 상위 5%의 부자가 세금을 65%를 감당하고 있다. 700만 명은 소득이 적다고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금조차 못 내는 사람이 700만 명이나 되면 이들을 세금 낼 수 있도록 소득을 좀 높여주는 것에 언론이 초점을 맞춰야지 고소득층 세금 많이 내는 것만 계속 언론이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38에서 40, 5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 아예 10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40에서 45,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그렇게 과한 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OECD 평균보다는 우리가 조금 높은데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최고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낮습니다. 예, G7 평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세금 부담을 OECD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OECD는 24, 우리는 20. 예, 이건 개인으로 비교해도 5.4, 8.3. 세금을 깎아서 표를 구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세금을 거두어서 제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정책 공약을 내놓을 때인데 그런 게 안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소득층이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설명을 드렸고, 세금을 지출할 때 복지라든가 사회안전망,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에게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만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많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조절해야 거기서부터 소득의 재분배, 평등한 분배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런데 비과세를 확 늘리고 종부세를 갑자기 없애겠다고 하고 대선 때문에 거꾸로 가면 곤란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중환자 병상 4개 가운데 3개가 차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6명. 일요일 발생 기준으론 지난 9월 27일 2,381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따른 실내 활동의 증가, 고령층의 돌파 감염과 미접종률이 높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확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도 그 전주보다 22.5% 증가하면서 447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며 중환자실 가동률은 서울 78.6%, 인천 78.5% 등으로 수도권은 정부가 비상계획 발동의 주요 기준으로 잡은 75%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요양 및 정신병원과 시설은 병상 배정이 곤란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1년 이상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한계 상황에 처한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당국은 아직 의료 여력이 감당 가능하다면서도 우선 충청권과 충청권 이남 지역의 병상 공유를 통해 수도권의 의료 대응 능력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환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데 대비한 이송 시스템 구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이송과 관련해서 중환자뿐만 아니라 지금 병원, 생활치료센터, 재택 간의 그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송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송 시스템 구축하는 작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하지만 병상과 장비가 확보되더라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친다면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일상회복 시행 이후 전반적인 방역 긴장감이 많이 풀렸다면서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네, 기후 재앙을 피할 조치를 논의하는 사실상 국제사회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